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최광우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에이스항공 전문학교에서 이제 항공정비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재작년까지는 이제 아세아항공 전문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쪽으로 와서 이제 똑같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연찮게 이제 수업 저희가 들어와서 흔쾌히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하기로 해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수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거를 다 다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더 심화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거고, 시험 문제보다 좀 어렵게 나온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서 풀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수업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OT 혹시 보셨어요? 네. OT 보셨지만 이론 수업을 하고 그거에 맞는 문제를 풀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원을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주 잡혀 있어요. 그래서 10주 동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배울 거고, 제가 이제 좀 이제 보면서 이제 봤는데 10주 안에 다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론 정리를. 그래 아직 책을 못 받았잖아요. 다음 주에는 책을 받을 텐데, 일단 책은 요거는 저 미리 좀 받았어요. 올해 개정판으로 21년도 개정판으로 받은 거고, 요거는 또 제가 일부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파트는 아닌데 기관 파트를 제가 썼어요. 기관 파트를. 그래서 거기 이름 보면은 제 이름 써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기관을 좀 하려다가 했는데 이제 기체로 들어와서 기체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뭐 기관 썼는데 뭐 기체 되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목표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공자들이고 하니까 혼자 공부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최대한 고득점을 맞아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맞는 문제는 다 당연히 맞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일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선택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80점, 80점을 이제 목표로.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하고 조금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숙제도 좀 많이 좀 내줄 거예요. 공부할 수 있게. 여러분들 이제 딱 그 하는 것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이인 거예요. 혼자 하는 거랑 여기 와서 하는 거랑 그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최대한 수업을 잘 들어서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와서 수업을 들은 거를 좀 지향을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는 더 확실하게 이제 관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그리고 저 참고로 저는 이제 군에서 저도 이제 군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교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전역을 해서 바로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에 관련된 것도 조금은 이제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뭐 언제든지 좀 이따가 또 제 연락처도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 기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모르는 거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자료가 있는 거 있으면은 또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또 제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좀 안 보이죠? 괜찮아요? 거기 보여요? 자, 이렇게 좀 할게요. 여기 잘 보이니까. 어때요? 이거랑
끄는 게 낫죠? 끄는 게 낫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맨 처음에가 이제 기체의 구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고, 이 부분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부분이니까. 그 문제가 아마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 그래서 기체 구조의 개요, 맨 처음에. 기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뭐 동체, 날개, 꼬리, 날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체, 날개, 꼬리, 날개, 조종계통, 착륙장치, 기관, 마운트 및 나셀, 기체 정비 및 수리,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것 같거든요. 어때요? 저도 시험은 필기는 봤었어요. 오케이.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이제 항공기 각부의 명칭, 구성품의 역할,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동체, 주날개, 꼬리날개에서 수평꼬리날개, 수직꼬리날개 이렇게 나뉘는 거 다 알고 있고, 엔진, 착륙장치, 이렇게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동체 먼저 보면은, 비행 중 항공기에 작용하는 하중을 담당한다. 그죠? 하중을 담당하고, 이 하중을 담당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요 하중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하중을 감당을 합니다. 여기서. 항공기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동체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죠? 그리고 비행 중에 우리 보면은, 자, 이 동체에는 또 날개도 달려있고, 그리고 꼬리 날개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에 착륙장치까지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동체는 더 큰 강도랑 강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공기 저항에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유선형의 구조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승객, 승무원, 화물을 싣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그죠? 동체는. 그리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 공간을 최대한 넓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 최대한 넓게 하려면은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공간이랑 좀 연관이 돼 있어. 그쵸? 가벼워야 돼요. 무게가 최소가 돼야 돼요. 무게가 작아지면 그만큼 더 많은 공간을 늘릴 수가 있다. 그리고 무게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연료 소비율도 어떤다? 줄어든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거는 무게를 줄이는 거랑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중이랑 공간에 관련된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을 파고들어서 문제가 역행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상기하고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그 문제를 풀 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주날개가 있어요. 주날개는 항공기의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항공기를. 그럼 이거는 뭐를 발생한다는 거야? 양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양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양력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항공기에 뭐가 작용하냐? 이 날개에 뭐가 작용하냐? 공기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공기력. 그래서 이 공기력에 의한 하중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공기력에 의한 하중을 감당해야 된다. 날개는 동체랑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죠. 하중에 관련된 거 나오고 날개도 하중에 관련된 거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아까 보면은 보통 비행기에 보면 여객기 같은 데 봤을 때는 날개에 엔진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뒷착륙 장치가 날개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동체랑 마찬가지로 엔진도 달려 있고 이 착륙 장치도 달려 있으니까 강도랑
강성을 또 가져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체, 꼬리날개, 주날개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강도랑 강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강도랑 강성도 똑같이 가져야 된다. 왜?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를 보면은 여러 가지 조종장치들이 부착되어 있다. 이 날개에는 우리 여러 가지 조종장치, 가장 큰 거 두 개 얘기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조종장치, 주날개에 있는 거. 그치, 도움날개. 여기에는 도움날개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자면 뭐가 있어? 고양력장치. 그죠? 도움날개 고양력장치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또 뭐가 있어야 돼? 강도랑 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공기는 속도가 어때?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더 큰 압력 하중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얘네들이 작동하려면은 그렇게 갖춰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날개 내부는 연료 탱크로 사용한다.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연료 탱크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 각종 조종 케이블, 그리고 유압 계통, 전선 이런 것들이 항공기 내부 날개를 통해서 또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꼬리날개, 조종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준다. 그래서 조종성이라는 거는 우리 뭐 승강키, 방향키 이런 게 있잖아요. 승강키, 방향키.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건 뭐야? 수직 안정판, 수평 안정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정성도 줘야 된다. 꼬리날개. 나셀, 항공기 엔진이 설치되는 부분. 그래서 항공기 엔진이 설치되는 각종 부품들을 어떻게 한다? 나셀이 유선형으로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셀은.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세부적인 것들은 뒤에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개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엔진 마운트죠. 좀 잘 안 지워지는 것 같다. 자, 엔진 마운트. 엔진을 기체에 장착시키는 구조재. 그죠? 엔진이 보통 동체에 달려있잖아요. 그 동체에 달려있기 전에 뭐 어디에? 엔진 마운트에 연결돼서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 마운트의 역할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엔진 마운트의 역할. 우리 항공기에서 가장 큰 하중을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다? 엔진이다. 엔진. 그 엔진은 뭐를 만들어? 추력을 만들지. 그 하중과 추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엔진 마운트만 견디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역할은 뭐야? 이 항공기 엔진에 작용하는 이제 추력, 하중, 얘를 어디다 전달해준다? 기체, 동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엔진 마운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하중을, 엔진이 받고 있는 하중을 기체에 분산시키는 거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엔진 마운트. 조종장치, 조종사의 조작에 따라 항공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치. 그래서 우리는 뭐 조종관, 러더 페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조종관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페달은 발로 밟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해서 삼축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놀이도 하고 상승 하강도 하고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조종장치. 착륙장치. 우리 착륙장치는 여기 보면은 뭐야? 바퀴, 타이어, 브레이크, 뭐 완충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착륙장치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작동기구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뭐 유압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착륙장치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공기를 지상에서 지지해준다. 이착륙 시 지상 활주를 한다. 착륙할 때 지면에 대한 충격 하중을 흡수한다. 그래서 이거는 완충장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충장치 보면 뭐야? 올레오시 완충장치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다 할 거예요. 제동 장치로 활주거리를 단축시킨다. 브레이크죠?
그리고 조향장치로 지상에서 항공기의 방향을 바꾼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요게 지금 딱 기본적인 딱 내용을 개요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바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기체 구조의 형식. 그래서 첫 번째가 1차 구조, 2차 구조. 그다음에 트러스 응력 구조, 베이쉐이프 구조,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기체에는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차 구조와 2차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자 1차 구조랑 2차 구조는 기체의 형식에 따라서 나뉘어요. 기체의 형식. 기체의 형식 따라 나눈다 라고 하면 뭐야? 1차 구조, 2차 구조가 되는 거예요. 기체의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 자 구조제가 하중을 받아요. 그래서 하중 담당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냐? 트러스냐, 응력, 외피 구조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응력 외피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모노코코, 세미 모노코코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크게 이제 기체 나눌 때 기체의 형식에 따라서 구조부재 하중 담당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베이쉐이프 구조, 그 다음에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가 구분이 되죠. 다 시험에 다 나오죠. 시험에 다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차 구조와 2차 구조 나오는 거죠. 1차 구조, 항공기 기체의 중요한 하중을 담당하는 구조 부분이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손상이 돼 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크게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후에는 날개랑 동체에서, 날개 같은 경우에는 날개뽀, 리브, 외피 이런 게 1차 구조로 속하는 거고, 동체는 볼크헤드, 세로델, 세로지, 프레임 이런 것들이 1차 구조에 속하는 거죠. 얘네들이 손상이 되면은 항공기에 큰 사고를 발생할 수도 있다.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1차 구조. 2차 구조는 비교적 작은 하중을 담당하는 구조 부분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2차 구조가. 파손이 발생해도 즉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1차 구조랑 2차 구조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1차 구조, 2차 구조. 문제도 되게 쉬워요. 이렇다는 거. 그리고 우리 비행기 보면은 1차 구조, 2차 구조 말고도 우리 봤을 때 이제 구조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객실에서 봤을 때 보면은 뭐 손잡이, 문고리 이런 것들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속하지 않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혹시나. 그래서 뭐 선반이나 문고리, 칸막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반, 문고리, 칸막이 이런 것들은 이제 부조부재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 혹시나 보기에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상 문제를 풀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러스 구조. 트러스 구조가 뒤에 또 자세하게 나와요. 일단은 우리 여기에서 구조재 하중 담당 형태에 따라 트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을 어떻게 얘가 이겨내냐, 그거에 따라 나눈 거지. 그래서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 또는 오각형 모양의 구조물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강제 튜브라고 하거든요. 강제 튜브. 얘네들을
삼각형 모양의 뼈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외피를 씌워서 만든 게 트러스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이제 항공기들이 다 이 트러스 구조를 택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소형 항공기 같은 경우는 트러스 구조를 쓰는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 하중들을 이 뼈대가 담당을 하죠. 외피는 트러스 구조에서 외피는 응력을 담당할까요? 담당하지 않을까요? 담당을? 안 해요. 트러스 구조 외피는 응력 담당을 안 해요. 다 뭐야? 트러스는 뼈대에서만 응력을 담당해요. 그래서 그 인장력, 압축력을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뒤에 또 정리할 거예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응력 구조. 응력 구조를 보면은 모노코크 구조랑 세미 모노코크 구조죠. 그래서 얘는 트러스 구조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기체 구조. 이렇게 보는 거고, 트러스 구조의 단점을 보완해요. 구조로 원통형 형태로 만들어 항공기 동체 공간 마령이 용이하다. 원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유선형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모노코크, 세미 모노코크 나뉘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다 어떤 구조를 쓰고 있어? 요 세미 모노코크 구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수직 부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중을 누가 받냐? 외피가 받죠. 외피. 그러니까 외피가 대부분의 하중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외피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항공기가 되게 무거워져. 그래서 쓰진 않습니다. 모노코크 구조. 미사일에 쓰죠. 미사일. 로켓, 미사일 이런 데 모노코크 구조 쓰고. 이게 이제 수직 부재, 이제 길이 방향 부재가 추가가 돼서 대부분의 하중들을 이제 그 부재들이 담당하고 외피가 일부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 형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뒤에 또 나와요.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뒤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일세이프 구조. 페일세이프 구조. 요게 어떤 건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종류별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조금씩.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페일세이프 구조는 어느 부분이 파손되더라도 나머지 구조가 하중을 지지하여 구조의 결함을 보완하는 구조가 페일세이프 구조죠. 그래서 그 종류로는 다경로 하중 구조, 이중 구조, 대치 구조, 하중 경감 구조,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영어로 써 있어요. 영어로 써놓은 이유는 시험 문제에 영어로 나와요. 한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영어로도 나와요. 그래서 다경로 하중 구조, 리더넌트 스트럭처 이렇게 외워야 돼요. 단어까지, 영어 단어까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중 구조, 더블, 대치, 백업, 하중 경감, 로드 드로핑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냐 라고 해서 보기로 그냥 이름, 영어나 또는 한글로 이렇게 딱딱딱 나오죠.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간혹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먼저 다경로 하중 구조를 보면은, 다경로 하중 구조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하중을 담당하는 부재가 여러 개다.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여러 개의 부재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하중이 발생하면은 이 부재들이 그 하중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얘가 하나가 딱 끊어졌어. 그래도 나머지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역할을. 그래서 요게 다경로 하중 구조. 그 다음에 이중 구조가 있어요. 이중 구조. 이중 구조는 자, 얘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몸체예요. 하나의 몸체를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는 이제 얘랑 따로 돼 있지만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요만한 거랑 봤을 때는 큰 게 훨씬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중을 담당할 수 있게끔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이만큼의 하중을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이중 구조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어렵진 않죠, 그렇게? 이중 구조. 그래서
작은 부재 두 개를 나눠서 하나의 몸체를 이루고 동일하게 그 하중의 크기를 담당할 수 있게끔 나눠준 거다. 그게 이중구조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치구조. 대치구조는 파손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파손될 걸 대비하는 거야. 파손에 대비를 해. 그래서 예비 대치구조를 삽입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성을 도모하는 구조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파손이 예상되는 곳에 예비적인 대치 부재를 삽입시켜서 안정성을 도모한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가 추가로 이제 삽입시킨 거, 추가로 삽입,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성도 도모하지만 얘 자체가 또 다른 역할을 하게끔 설계가 또 돼 있어요. 안정성도 도모하고 얘가 다른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더라.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까지 동시에 수행한다는 거. 그게 뭐다? 대치구조. 여러분들 페이지는 저기 다 보고 있죠? 여기 다 페이지 있어요? 여기 몇 페이지요? 지금? 273페이지. 273페이지. 설명도 써 있어요. 그 다음에 하중 경감 구조. 하중 경감. 얘는 하중을 분담하는 거예요. 분담. 하중 분담. 하중 경감이 분담. 지금 여기 보면 얘가 B라고 하고 얘가 A라고 했어. 여기 B야. 그럼 지금 그림에 봤을 때 이 B 부분에서 파손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는 강성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강성이 약해져요. 얘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강성이 약해지면 계속적으로 약해질 거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결국에는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강성이 약해진 부분이 생기면은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강성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다경로 이 하중 경감 구조는 이 강성이 약해진 부분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 하중이 담당하지 않게끔. 그래서 분담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손 완전하게 이 부분이 파손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게 뭐다? 하중 경감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 뭐라고 돼 있어? 부재가 파손되기 시작하면 변형이 크게 일어나므로 주변에 다른 부재의 하중을 전달시켜 원래의 부재의 추가적인 파괴를 막는 구조. 이거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이제 파괴나 과도한 변형을 막아주는 게 바로 페이스F 구조다. 변형이나 파손을 막아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속도 어때요?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샌드위치 구조. 여기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해요. 샌드위치 구조. 지금 여기에 아마 여기에는 뒤에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문제는 문제집이 따로 없어서. 그리고 요게 제가 PPT를 만든 게 이 문제집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안 실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PPT로 이렇게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필요하면은 뭐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줄게요. 나중에.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업할 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은 책에 없는 것들이나 모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기를 좀 하셔야 돼요. 필기를 해놔서 기록을 해놓고 또 그걸 가지고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론 정리 완벽하게 됩니다. 수업만 들어서는 안 돼요. 샌드위치 구조. 두 개의 외피 사이에 심재, 코어죠, 코어. 심재를 넣고 접착체로 고착한 것. 그림을 보면은 요 외피, 위에 외피가 있고 아래쪽에도 외피가 있죠. 그 사이에 심재, 코어를 넣은 거예요.
이게 바로 샌드위치 구조다. 보통은 허니컴 구조라고도 해요. 왜? 대부분이 뭐 이 허니컴 구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샌드위치 구조를 허니컴 구조라고도 해. 그리고 이 샌드위치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조제는 아니에요. 구조제는 아니야. 구조제는 아닌데 얘는 이제 날개, 뭐 꼬리 날개, 조종장치 요런 곳에 많이 이용됩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구조 부재로 쓰이진 않고 날개, 꼬리 날개, 조종장치 등의 일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이런 곳에. 그래서 심지의 종류, 코어의 종류로 벌집형, 거품형, 파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벌집형은 벌집 모양이라서 벌집형인 거 다 아니죠. 파형 혹시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파형? 파형, 웨이브. 보통 이렇게 보면은 옆에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다 뭐 벌집 표명 나오더라고. 근데 보기로는 나와요. 보기로는. 보기로는. 자, 그 다음에 장점, 단점이 또 시험 문제 나와요. 장점, 단점. 장점은 무게에 비해 강도가 크다. 그리고 단단하며 가볍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음진동에 잘 견딘다 돼 있어요. 음진동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음진동, 진동. 진동이라는 거는 주파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주파수라는 건 뭐야? 이렇게 웨이브, 주파수를 갖고 있는 거가 진동이야. 근데 음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주파수의 범위가 20Hz에서 20,000Hz까지의 범위를 음진동이라고 해요. 음진동은. 그래서 자, 이 헤르츠라는 거는 20Hz다. 이렇게 보면은 얘는 1초 동안 진동이 몇 번 일어난다? 20번이 일어난다. 이게 20Hz예요. 그러면은 음진동에 잘 견딘다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 진동이 20번에서 2만 번 일어나는 진동에 얘는 잘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진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전에 뭐 날개, 꼬리 날개 쓴다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음진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재료를 예를 쓰면은 거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기를 하면은 제가 좀 쓰는 시간을 좀 줄여요. 저는 바로 수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진동에 대한 감체성이 크다. 그러니까 진동이 어떻게 된다? 금방 사그라든다. 이 얘기죠. 감체성이 크다는 거는. 보온 방습성이 우수하다.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보온이랑 방습이 잘 되는 거죠. 피로와 구피마 중에 강하다. 이게 장점입니다. 이 장점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피로와 구피마 중에는 강해. 단점에 들어가긴 하는데 뭐에 약하다? 얘는 어떤 하죠? 그치, 집중화 중에 약하다. 집중화 중에 약합니다. 단점은 손상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덮여 있으니까. 그리고 고온에 약하다. 왜냐? 접착제로 붙여있기 때문에 고온이 발생하면은 떨어져요. 녹아서 접착제가.
그래서 우리 보통 손상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무슨 검사를 많이 한다고 했어? 코인 태핑 검사, 동전 두들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지금 어려운 건 없죠, 여기서? 그리고 혹시 수업을 하다가 이제 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바로바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또 제가 반영을 해서 또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항공기 위치 표시 방식, 요거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문제집에. 위치 표시 방식으로 동체 위치선, 퓨질리지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FS라고 보통 쓰죠. FS. 그래서 지금 동체 위치선 하면은 FS를 기억을 해야 되죠. 시험 문제에 영어로 나오니까 FS라고. 그리고 바디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BSTA라고도 써요. 근데 보통은 이 BSTA라고는 안 나오고 다 FS로 나올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요 BSTA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얘는 몇 페이지죠? 173페이지죠? 동체 위치선. 그래서 얘는 항공기 전후의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기수나 기수 부근의 어떤 가상적인 수직면을 0점으로 하여 여기서부터 수평거리를 인치로 표시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기수와 끝부분까지의 이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길이, 동체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위치로 표시한 거다.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뭐야? 항공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지만 정확하게 정비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체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인치로 해서 쭉 표시를 해 놓은 거다. 그래서 딱 요만 기억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요것만. 그 다음에 이제 수위선, 워터라인이라고 하죠. WL. 수위선. 그래서 얘는 뭐를? 높이를 측정하는 거죠. 높이. 그래서 항공기 높이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동체 임의의 높이의 기준면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높이를 인치 단위로 측정한다. 그래서 여기 높이를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높이. 그게 수위선. 워터를 쓰는 이유는 알죠? 항아리에 비행기를 넣었다고 생각하면은 무거운 게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잖아. 그지? 그걸로 이제 위치를 표시한다. 물이 넘치는 그거에 따라서. 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버턱선 있습니다. 버턱라인 BL. 얘는 항공기 수직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측정된 거리를 인치로 표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수직에서 나눠서 좌우, 동체의 좌우를 나타내는 거다. 요게 버턱선. 좌우. WBL이라고도 하죠. WBL.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날개 위치선이죠. 날개 위치선. 근데 지금은 날개 위치선을 버턱선으로 다 대처를 해요. 지금은. 왜냐면 똑같이 좌우 길이기 때문에. 근데 날개 위치선도 똑같이 나옵니다. WS 또는 SS
라고 해요. 날개 위치선. 그래서 항공기 날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날개 위치선은 날개 앞전과 90도로 날개 뿌리에서 날개 끝단 쪽으로 평행한 폭을 나타낸다. 그러면 앞전에서 이렇게 90도로 평행한 길이를 나타낸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길이, 날개 길이를 표시한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날개 길이. 그러니까 좌우 길이잖아. 그러니까 동체 복도선이랑 똑같다는 좌우 길이. 그지? 그리고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업에 진척이 있고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으면은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않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힘들잖아. 수업만 계속 듣기, 그지?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저도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막 했잖아. 근데 이게 수업을 막 들어. 학원도 다니고 뭐도 하고 계속 하루 종일 수업만 들어. 그럼 내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응? 수업만 듣는다고 내게 안 되더라고. 공부를 내가 해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수업만 듣는다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또 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 첫날이니까. 자, 이거에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문제를 좀 몇 개 뽑아왔거든요. 이 문제 뭘 뽑아왔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시험을 한번 봐보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25문제를 세팅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는 안 했고 대부분이 이제 기능사 수준의 문제. 예, 거기에 산업기사 그리고 면허증 이게 조금 섞여 있어요. 몇 문제가. 그래서 살짝 어려운 문제도 몇 개가 있긴 한데 좀 이따가 좀 시간이 좀 되면은 시간이 안 되면은 못 하는 건데 시간이 좀 되면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도 가질 거 아니야. 좀 풀어봐야지. 자, 문제풀이 봐볼게요. 이건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항공기 기체 구조 중 파괴 시 항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부재를 1차 구조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몇 번일까요? 몇 번? 2번. 그쵸,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카울링은 어떻게 보면 2차 구조죠. 그래서 날개, 동체, 기관마운트 얘네들이 다 1차 구조에 속해요. 얘네들이 손상이 되면 심각한 사고를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그림과 같은 동체 구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그죠? 정형제, 벌크헤드, 외피, 모노코크 형이죠. 그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났어요, 아예?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런 것도 나와요. 실제로. 만약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떨어지는 거야. 합격을 절대 못 해요. 이런 거 틀리면. 다음 중 외피, 응력 외피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그렇죠. 세미 모노코크 구조. 너무 쉽죠? 베이스 F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이죠. 일부가 파괴되어도 나머지 부분이 하중을 지지하여 항공기 구조상 결함을 원하는 구조. 허니컵 샌드위치 구조의 검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1번. 그렇죠. 1번이요. 자력이라는 거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야? 금속이 통하는 강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샌드위치 구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안에 내부까지 검사를 할 수 없죠. 겉에 표면 검사만 할 수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샌드위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게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트러스 구조에서 외피로 쓰인다. 국부적인 휘응력이나 피로에 강하다. 보강제를 끼워 넣기 어려운 부분이나 객실 바닥면에 사용된다. 정답은? 몇 번? 그쵸, 2번이죠. 트러스 외피를 못 쓰지. 트러스 외피는 동체에 외피를 쓴다는 거잖아.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날개나 이런 조종면 이런 데에 일부분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완전히 외피로는 못 쓰이죠. 그 트러스는 어때요? 유선형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삼각형 뼈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는 못 쓴다. 트러스 외피로. 7번. 항공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중 특정 수평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높이를 측정. 수직! 아까 뭐라고 했어? 수위선이라고 하지. 수위선. 그치? 동체 수위선. 수직으로 측정한다. 동체 수위선. 자, 이렇게 문제가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트러스 응력 구조 뭐 이런 거 뒤에서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뒷부분에서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